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기율표와 그리고 그 주기율표에 나타나는 원소의 주기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기율표의 족과 주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기율표상에 나타나는 원소의 주기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 먼저 현대의 주기율표에서 전자배치와 주기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 현대의 주기율이라는 것은 현대의 주기율표에 나타나는 주기율이 뭐냐 하는 것은 비슷한 성질이 반복된다는 거죠. 원소를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한 게 오늘 현대의 주기율표입니다.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할 때 그런 원소들이 가지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주기율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표로 나타냈다고 해서 그것을 주기율표라고 하죠. 그러면 이러한 현대의 주기율표가 나타나기 전까지 주기율표의 역사가 있는데요. 그 시초가 데베라이너가 얘기한 새쌍원소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쌍원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그러니까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살았을 때까지 발견된 원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뭐 100 몇십 개가 아니고 아주 작은 원소들의 성질이 밝혀졌겠죠. 그러한 작은 원소들, 발견된 원소들 안에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의 원자량에 일정한 관계가 성립한 것을 데뷰라이너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원자량에 일정한 관계가 있는데 그 세 개들을 묶음을 우리가 새쌍원소설이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데뷰라이너는 리튬, 나트륨, 칼륨, 그리고 칼슘, 스트론튬, 바륨, 그리고 염소, 그 다음에 브롬, 그 다음에 요오드, 이렇게 이러한 세 개 묶음씩 세 원소들이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원소들의 예를 들면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이 세 쌍 중에서 나트륨이라고 하는 중간 원소는 각 다른 원소들, 같은 쌍에 있는 다른 원소들의 원자량의 평균 값의 원자량을 가진다는 거죠. 즉 나트륨은 이 세 쌍에서 중간인 원소인데 나트륨이 가지는 원자량은 다른 리튬과 칼륨 원자량의 평균 값을 가진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스트론튬도 같은 세 쌍 속에 있는 칼슘과 바륨의 원자량의 평균 값의 원자량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염소와 요오드의 평균값이 브롬의 원자량이 된다라는 것을 데브라이너가 밝혔다. 이걸 우리가 새쌍원소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뉴렌즈 옥타브설을 보도록 합시다. 뉴렌즈라는 사람도 원자량이 증가한 수소를 배열하면 옥타브니까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한 것이 뉴렌즈 옥타브설이죠. 이것이 옥텟 규칙의 기원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러한 거죠. 오늘날 주기율 표상에 나타나는 것에 리튬이 다음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나트륨까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리튬 다음에 8번째 비슷한 성질을 나트륨이 나타낸다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플로린과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는 할로젠 원소 중에 염소가 있죠. 그러니까 플로린의 8번째에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염소가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뉴렌즈가 얘기했던 옥타브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맞진 않죠. 자, 그 다음에 멘델레프가 그 다음 얘기했는데요. 멘델레프는 그 당시에 멘델레프가 살았던 그 당시까지 알려진 63종의 원소들을 똑같이 원자량 순으로 나열해서 일정한 간격을 주기로 비슷한 성질의 원소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멘델레프까지 이제 원소들의 원자량을 가지고 나열했는데요. 그랬더니 일정한 간격을 주기로 비슷한 성질의 원소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다 완벽하게 들어맞진 않아요. 멘델레예프까지만 해도 원자량을 가지고 나열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원자량 가지고 나열했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딱딱딱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멘델레예프가 오늘날 발견되지 않은 원소의 성질까지 예측했다는 것에서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멘델레프는 여기 알루미늄과 규소의 같은 족에 오는 이러한 원소들을 우리가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알루미늄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규소라고 해서 이 애들의 비슷한 성질까지 예측했다는 거죠. 미리. 알루미늄과 비슷한 세로줄에 아까도 있겠지만 세로줄에 알루미늄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얘를 원소를 에카 알루미늄이라고 하고, 즉 에카라고 하는 것은 알루미늄 비슷한 애다라는 겁니다. 이런 에카 알루미늄을 예측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갈륨으로 밝혀졌다는 거죠. 에카 알루미늄이라고 멘델레프는 이름을 짓고 그 애들의 원자량과 밀도와 산화물의 성질까지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갈륨으로 밝혀졌는데 그 갈륨의 성질과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규소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원소를 에카 규소를 하고 그러니까 규소와 비슷한 애라고 얘기한 거죠. 그것이 오늘날 저마늄으로 밝혀졌는데 예측한 게 거의 오늘날 저마늄의 성질과 비슷하다는 거죠. 하지만 멘델레프가 순서를 나열한 것은 원자량 수준으로 나열했기 때문에 주기성이 맞지 않는 원소가 발견되는 거죠. 오늘날 알루미늄은 원자 번호로 나열하면 칼륨보다 더 앞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량 순서대로 둔다면 원자량은 칼륨이 아르곤보다 원자량이 칼륨은 더 많죠. 그렇다면 뒤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원자 번호 수도로 나열하면 칼륨은 아르곤보다 더 뒤에 있는 거죠. 원자량으로 둔다면 칼륨은 아르곤보다 더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원자량 수도로 놓다 보니까 멘델레프가 칼륨은 아르곤의 그 같은 족에 있지 못합니다. 성질이 달라요. 아르곤에 있는 네온이라든지 헬륨이라든지 성질과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원자량 수소로 놓는다면 아르곤과 같은 족에 놓여야 되죠. 하지만 원자량 수소로 놓지 않고 원자 번호대로 놓는다면 칼륨은 나트륨, 리튬과 같은 족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멘델레예프까지 얘기했던 원자량 수소로 놓으면 화학적 성질의 주기성이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 주기율표는 모질리가 얘기한 대로 원자량이 아니고 원자 번호, 즉 양성자 수대로 나열하면 화학적 성질이 주기적으로 들어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주기율표의 틀을 모질리가 완성했다는 것이고 모질리는 원자량이 아니고 원자 번호, 즉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순서대로 나열했기 때문에 원소의 화학적 성질의 주기성이 그대로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그까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현대의 주기율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현대의 주기율표는 이렇게 1쪽부터 해서 세로줄이 18쪽까지 있는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은 세로줄을 의미하는 거죠. 1쪽, 2쪽, 3족, 4족 해서 쭉 세로줄 18쪽까지 나열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가로줄은 우리가 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1주기부터 가로줄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쭉 해서 7주기까지 가로줄 7주기까지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현대의 주기율표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족은 세로고요. 주기는 가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족과 주기는 정리해서 보면 주기는 주기율표의 가로줄이고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주기에서는 전자껍질 수가 같기 때문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할게요. 족은 주기율표의 세로줄입니다. 이러한 세로줄에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데 왜냐하면 같은 족에서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원자 번호 1번부터 18번까지의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족과 주기에 나타나는 경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수소부터 해서 리튬, 나트륨이 오는데요. 모두 다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모두 다 하나씩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쪽에서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같은 것입니다. 1쪽부터 18쪽까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K껍질, 핵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전자껍질, 전자가 도는 궤도인 전자껍질은 K껍질이고 그 K껍질의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오는 거죠.
그리고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헬륨은 K 껍질이 2개까지 오는 것입니다. K 껍질은 최대 전자가 2개까지만 채워지고 나면 끝이죠. 그 다음 주기인 리튬부터는 K 껍질에 2개, 그 다음에 3번이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 남죠. 그래서 그 마지막 전자는 L 전자 껍질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주기의 전자 껍질은 모두 다 L 껍질이죠. 그래서 베릴륨, 붕소, 탄소에서 쭉쭉쭉 전자가 2개, 3개, 4개에서 네온까지 하면 L 전자 껍질에 8개가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2주기는 L 전자 껍질까지 전자가 최대 8가지 채워지는 거고,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M 껍질에 전자가 채워지는 거죠. 맨 마지막에 나트륨에는 KL 다음에 전자가 하나 남기 때문에 M 전자 껍질에 하나,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2개, 알루미늄은 3개, 이렇게 해서 아르곤까지 총 18개의 전자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같은 족에서는 원자과 전자,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하나, 1족은 똑같죠. 2족은 2개, 3족은 3개, 이렇게 해서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주기는 같은 전자 껍질의 수만큼 있는 거죠. 1주기는 K 껍질, 2주기는 L 전자 껍질만큼, 같은 전자 껍질 수만큼, 그 다음에 3주기는 M 전자 껍질까지 전자가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쭉 보면은 이렇게 해서 같은 족이면 같은 성질을 띠기 때문에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들 화학자들은 1족을 같은 성질을 띠는 알칼리 금속이라 묶는 거고, 2족은 알칼리 금속과 비슷한 성질을 띈다고 해서 알칼리 토금속이라 합니다. 그리고 3에서 12족은 넘어가겠습니다. 13족은 이제 알루미늄족이라 하고요. 14족은 탄산족, 그 다음에 질소족, 산소족, 그 다음에 FCl 같은 경우에는 할로젠족이라 합니다. 18쪽은 더 이상 다른 원소와 화학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소를 분류해보면 이렇게 금속의 제일 끝판왕인 프랑슘과 비금속의 끝판왕인 불소, 플로린까지 치면은 결국에는 이제 비금속성이 플로린까지 증가하는 것이고, FR, 프랑슘까지 간다는 것은 이제 금속성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속은 열과 전기 전도성이 있지만 비금속은 없죠. 주기율표 위에서 왼쪽 아래 금속성이 증가하고, 비금속은 오른쪽 위에 갈수록 증가하는 겁니다. 상태는 고체가 주로 금속이죠. 근데 비금속은 고체부터 해서 액체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산화물은 금속 산화물, 예를 들어서 산화나트륨 같은 것이 물에 녹으면 수산나트륨을 띠죠. 그래서 염기성이 생성되고,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성비가 생성되는 걸 생각해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질소산화물 NO2 같은 경우에는 황산화물 SO2 같은 게 물에 녹으면 황산과 질산을 생성하죠. 그래서 산이 생성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금속은 양이온을 생성하고 비금속은 음이온을 생성하죠. 자, 그 다음에 전자 배치와 주기성과 화학적 성질을 보면 족의 원자과 전자수는 족의 번호의 끝자리 수와 일치합니다. 예를 들면 13족의 알루미늄은 맨 마지막 끝에 M 점자 껍질에 3S에 2, 3P에 1이므로 M 점자 껍질에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3. 그래서 13족이므로 3과 같다라는 거죠. 하지만 3족과 12족은 제외합니다. 이렇게 둔다면 결국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전자들이 원자과 전자가 하나씩 오게 되죠. 그리고 17족 원소의 같은 경우에는 플로린, 염소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전자들이 이렇게 7개 있는 거죠. 그리고 헬륨과 네온, 아르곤도 이렇게 전자들이 모두 다 마지막에 0, 0, 0 원자과 전자수가 0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족이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원소의 주기성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본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